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클럭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 과정입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메인보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회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클럭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오늘 주로 살펴볼 내용들은 메인보드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당부의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럭 회로에 저장된 소자, 클럭 회로의 구성 중심 소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클럭 회로 해석 및 고장 진단 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수리 시에 우리가 사용할 지그 및 주요 측정 장비가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회로가 한 PCB 하나에 전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고장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메인보드 측정 지그 같은 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고장 요소를 찾아내고 전압 측정하고, 근데 클락이 제대로 오는지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리셋 신호가 제대로 오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어떤 그 지그들이 있습니다. 그 지그에 대해서 사용법 좀 살펴보고요. 또 우리 메인보드나 아니면 모니터나 TV에 주로 이제 발진 소자의 그 파형을 우리 보고 고장 양부를 판정할 수 있는 장비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장비가 오실로스코프죠. 근데 의외로 오실로스코프를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런 유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요.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전기전자 기초과정서부터 모니터 실무과정, 지금 메인보드 실무과정을 들어가고 있는데,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처음부터 제 유튜브 강의나 아니면은 네이버 TV나 제 공식 카페를 통해서 강의를 처음부터 들은 사람들은 큰 무리 없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유튜브를 서핑하다 보니까 좋은 강좌가 있다,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메인보드 부분이 나왔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하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기초 이론이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하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전자 기초과정을 저희가 이제 완료를 했고, 모니터 실무 과정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메인보드 수리 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지금 위에 전기전자 기초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실무 과정을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않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요 지금 전기전자 기초 과정하고 모니터 실무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해서 좀 시청을 하신 다음에 들으시면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할 선행 조건이다, 그죠? 선행 과제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피아노 건반부터 그 강사가 치게 만듭니까? 그러지 않죠. 먼저 음악 이론에 대해서, 그죠? 음악 이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죠. 화성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황에서 이제 뭐 그 우리가 악보를 읽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뭐 개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 이론을, 그죠? 기초 이론을 너무 좀 무시하지 마시고 그 기초 이론 위해서 우리가 강좌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우리 수리맨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걸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을 주로 이제 유형들을 제가 이제 판단을 해보면요, 너무 성급하세요. 너무, 그죠? 빨리 고치는 방법, 빨리 이거 만드는 방법만 배우면 돼, 뭐 그런 성급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좀 이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본인의 어떤 그 기술, 노하우를 스킬업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초를 이론을 갖다가 간과하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뭐를 배우러 가든 모든 것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뭐 음악 학원을 가든 내가 어떤 뭐 공예를 하기 위해서 공예 학원을 가든 뭐 요리 학원을 가든 그죠? 모든 게 기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론을 우리가 먼저 마스터한 상황에서 이제 실무를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신 다음에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라도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그죠? 어떤 그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링을 하고 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배우더라도 좀 제대로 배우는 것이 우리가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들 당부를 드리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 강좌는 보통 세 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튜브 채널에 물론 올라가 있고요. 또 보면 네이버 채널, 네이버 TV라고 요즘 이제 또 많이 그 유튜브처럼 활성화되는 유튜브 네이버 TV, 그 다음에 제 네이버 공식 카페에 강의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편안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그 강좌들은 제가 그 강의 주제별로다가 뭐 메인보드는 메인보드, 운영체제는 운영체제, 모니터는 모니터, 메인보드는 메인보드를 대분류로 해서 그 안에 강의 내역들을 쭉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쪽은 뭐 알겠지만 유튜브 쪽을 들어가게 되면 뭐 유튜브에서 내 컴퓨터, 제 강의가 보통 제 채널 이름이 내 컴퓨터입니다. 내 컴퓨터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들어가면 요 재생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몰라서 강의가 지금 두서없이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는데, 요 재생 목록에 보면 이제 강의별로다가 메인보드는 메인보드면 제 1강부터 현재까지 쭉 들어있고요. 모니터 제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종강까지 들어있습니다. 그걸 검색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방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 채널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검색해서 내 컴퓨터 하면 나오겠죠. 들어가면 여기 지금 보면 두서없이 뭐 이 강좌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분은 이걸 동영상 이 타이틀을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게 두서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생 목록이라고, 우리가 그 책에 보면 인덱스가 있듯이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면은 요 메인보드 술이다 그러면 요 메인보드를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 1강, 자, 우리가 SOP 타입의 전자소자를 좀 쉽게 탈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초보자들이 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SMD 타입의 그 8핀 SMD 타입의 소자를 띄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 친 보면 이 버스트리얼이 가는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 동영상 목록에서 하면 이게 막 난순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난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재생 목록을 들어가서,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강의, 난 지금 모니터 쪽을 배우고 싶다. 그럼 모니터 누르게 되면 또 여기 보면 목록들 쭉 나오죠. 맨 밑에 가면 제1강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류적 이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유튜브는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놨고요. 네이버 팀에는 네이버 보통 뭐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유튜브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네이버 TV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네이버 TV는 여러분들 그 네이버 TV에서 검색창에서 내 컴퓨터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거기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똑같이 아까처럼 유튜브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제가 방문을 해 볼게요. 자, 들어가면 여기 제 채널이거든요. 그러면 두서없이만 이렇게 난수돼 있는 요걸 목록에 강의별로 올려놨어요. 자, 강의별로. 그러면 밑에 이제 메인보드다 그러면 메인보드 여기 쭉 올라져 있죠. 전체 재생을 하게 되면 1강부터 쭉 이제 이게 돼 있죠. 강의들이. 그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강의를 좀 들으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TV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거기 재생 목록을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 공식 카페는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전자기기 수리 배우기를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좌측의 메뉴에 주제별로도 강의가 되어 있어요.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는 강의도 다 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참고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네이버 제 공식 카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아이디는 갖고 있죠. 갖고 계신 분들의 등업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제가 정회원으로 등록을 시켜드립니다. 자, 우리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 카페거든요. 그러면은 요 좌측에 보면 그죠? 뭐 수리시 도우미라든가 아니면 S&P 집 탐구실이라든가 전기전자 기초 강의실, 모니터 수리 강의실,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보드 수리 강의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쭉 이제 단계별로다가 제가 여기다 실어놨어요. 그죠? 이렇게 바이오스다. 그럼 쭉 나오고 뭐 전기전자 기초 과정이다 그러면 뭐 첫 번째 그죠? 뭐 콘덴사 개요하면 이 쭉 1강부터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요 강의를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단지 유튜브는 회원 가입 없이도 되지만 네이버 TV도 공식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해서 카페 가입하기를 하나 해주시면은 바로 등업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 TV나 유튜브나 제 공식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들어가서 강의를 단계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전에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메인보드 구조에 대해서 매번 강의마다 말씀드리는데 메인보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뭐 난 모니터 수리 좀 해봤어. 뭐 TV는 좀 해봤어. 야, 메인보드는 복잡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니터나 TV처럼 어떤 회로들이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보면 여러분들 좀 많이 해봤죠. 이제 모니터는 그죠? 립스보드 따로 돼 있죠. AD보드 따로 돼 있죠. 패널보드 따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그 OSD보드 따로 돼 있죠. TV 같은 경우는 좀 보드가 더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AD보드 위에 그죠? Tcon 보드를 통해서 이제 패널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Tcon 보드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지만 메인보드는 지금 보면요. 이게 다 묶여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부팅 회로, 전원 공급 회로, 클락 회로, 리셋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인터페이스 회로가 이 PCB 안에 복잡하게 이게 얽혀져 있단 말이지. 버스로다가 이 가느다란 버스로다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면 우리가 전원무 현상을 일으킨다든가 화면무 현상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주변기 인식불 USB가 안 먹는다든가 사운드 소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랜카드 불량으로 인해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출력이 안 된다든가 또 PS 포트라든가 USB 포트가 안 먹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뭐냐면 이런 회로에서 이 칩셋이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이 회로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모니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영체제가 볼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화면 무현상이라고 한다. 그죠? 전원 들어갔는데 왜 화면이 안 나타납니까? 이 회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화면에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 요소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그런 고장 수리를 위해서 전원불이라든가 화면불이라든가 주변기기 인식불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회로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뭘 공부했습니까? 인터페이스를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부팅회로 공부했죠. 그 다음에 뭐 공부했어요? 시모스회로 공부했죠.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바이오스 우리 공부했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클럭회로입니다. 클럭회로, 리셋회로, 이제 전원 공급회로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회로 해석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수리가 어려워진다. 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우리가 이제 결론에 봉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메인보드 수리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노트북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원리는 같다 이거죠. 원리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 동작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수리하려니까 이게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전원부가 일어났네? 왜 일어나지? 그죠? 전원 공급 회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걸 우리가 수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그죠? 회로 해석 및 동작 원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클럭 회로입니다. 전번 주는 우리가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이 바이오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모니터 쪽에 MC는 포메가 손상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전원 버튼이 안 눌러진다든가 화면에 어떤 이상한 노이즈가 나온다든가 그죠? 어떤 패널의 전원 공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그죠? 전자 회로를 컨트롤 못 하다 보니까 그 MCU 안에 들어있는 모니터 쪽 예를 들자면 TV도 마찬가지죠. MCU 안에 있는 폼웨어 즉 폼웨어를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운영체제라고 그랬죠. 운영체제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 데스크탑에서 운영체제가 손상되면 브루스크린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자꾸 루핑이 돌아서 부팅이 안 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떡합니까? 운영체제를 윈도우나 아니면 USB의 어떤 그 윈도우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포맷해서 다시 화면에 운영체제를 예쁘게 부팅시키는 그죠?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 바이오스도 뭐냐면 메인보드에서 일종의 뭐냐면 이 전자회로를 컨트롤하는 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전원을 켜게 되면 뭡니까? 이 먼저 CPU가 이 운영체제가 하드에 있는 운영체제가 뜨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바이오스하고 CPU하고 서로 교신하면서 얘 바이오스가 운영체제까지 띄워주고 나중에 제어권을 CPU한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스가 문제가 되면 화면 무현상을 일으킨다. 전원은 들어가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포스팅서부터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로를 전번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럭 회로죠. 클럭 회로. 클럭 회로는 뭡니까? 클럭 회로는 모든 전자 소자들 여기 지금 보면 뭐 이 랜 칩이라든가 이 사우스 브리지 칩이라든가 IO 칩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혼자 동작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VCC 전압만 공급해주면은 동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자들은요, 이 클락이라는 얘가 원하는 고정 클락에다가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얘가 VCC가 정상으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 소자가 전자 소자가 불량이 아니더라도 그죠? 클락이 얘한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그죠? 우리가 얘가 동작을 안 한다. 클락이라는 건 얘가 뭐라고 했죠? 오케스트라 주의자다. 그리고 공연을 보러 갔는데 주의자가 몸이 아파서 안 나왔다 그러면 그 공연이 진행이 됩니까? 마스터 주의자가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 주의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고객한테 음악 서비스를 할 때 음악에 좋은 앙상블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의자의 주의에 맞춰서 그죠? 박자도 맞추고 그죠? 어떤 악기의 강약도 맞추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음악을 우리 귀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좋은 음악을 이렇게 듣기 위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 주의자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 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클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의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주의자가 없으면 얘가 동작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메인보드 말고 모니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니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죠? AD보드가 있죠? AD보드에 보면 이 수정발찌란 요런 게 있죠? 요런 게. 그죠? 그게 뭐냐면 클럭이에요. 스케일러는 혼자 동작을 못 해요. 이 고정 클럭, 걔가 원하는 클럭을 공급해줘서 그 클럭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스케일러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스케일러가 다 정상이야. VC 전압 다 들어가고 있어. 근데 이 수정 발진자가 불량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클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메인보드를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회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어? 우리가 모니터 수리할 때도 이론 없이 그냥 수리하는 사람과 그죠? 이론을 정확하게 정의를 수리하는 사람 누가 먼저 그 사람이 빨리 수리를 하고 나중에 스킬업이 먼저 되겠습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을 모든 분야의 이론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전자과학과 대학 학부 과정에서도 그저 트랜지스터 과정 1년을 배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론이 중요하니까 그죠? 이 설계를 하거나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중요하니까 1년 과정을 배운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깊게 이론을 좀 깊게 탐구할 필요는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자기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클락 회로를 공부하는데요. 클락 회로는 지금 메인보드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이 클락을 공급하는 회로들이 있습니다. 자, 메인보드의 사우스 브리지에 보면요. 우리가 부팅, 시모스 부팅 회로 공부했죠. 이 클락이라는 게 이 지금 여기 사우스 브리지인데 사우스 브리지 치면 뭡니까? 메모리하고 CPU하고 그래픽카드를 제어한 모든 저속으로 동작하는 장치들에 대한 제어 신호 및 데이터 관리를 하는 그런 그 제어 관리자라고 그랬죠. 하나의 슈퍼바이저예요, 얘가. 근데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죠? 요 고정 클락 보통 사우스 브리지에 공급하는 우리가 고정 클락은 뭐냐면 32.768kHz의 고정 클락을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32.768 고정 클락에 얘 동작 신호를 실어서 우리가 사우스 브리지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팅 회로 우리가 동작 대기 전압 220V 전압만 인가하면 동작 대기 스탠바이 5V하고 파원 전압이 나오는데 파원 전압이
바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면은 얘가 동작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고정 주파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파워온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모든 게 동작이 되는 원리, 그죠? 이게 부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요게 뭐냐면 사우스 브리지를 위한 전용 클락 수정 발진자입니다. 요게 요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랜 칩 있죠.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랜 포트에 랜 코드 쓰면 인터넷 동작하죠. 이 소자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랜 칩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그죠? 얘 고정 클락이 있어요. 보통 뭐 이 소자를 이 설계한 사람이 나는 몇 클락 동작 신호에 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다 틀릴 수가 있겠죠. 이 보드에서는 25MHz의 고정 클락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죠? 줘가지고 그 동작 25MHz 클럭에 자기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뭡니까? 이 랜칩을 위한 전용 고정 클락이죠. 고정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걔입니다. 얘가 정상이라도 얘가 죽었으면은, 그죠? 당연히, 그죠? 이게 안 되겠죠. 랜이 안 되네? 왜 안 되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뭘 먼저 검사를 하겠습니까? 수정 발진자의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더 가서 얘가 내부에, 그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고정 클락을 우리가 내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찍어 봐야 되겠죠. 근데 파형이 안 나온다. 그럼 얘가 죽은 거죠. 얘를 갈고 나서 뭘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에도 랜 칩을 위한 전용 이 크리스탈 수정 발진자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주로 공부할 게 이제 요 부분인데 이게 클락 제너레이터죠. 그 지금 사우스 브리지에 전용 클락이 있고 또 랜 칩을 위한 전용 칩이 있고 그럼 다 전용 칩을 만들다 보면은 이 수정 발전자 많았으니까 회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집중 간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이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메인보드에 씁니다. 여기 보면 14.318MHz의 고정 클럭을 이 클럭 제너레이터에 공급을 하게 되면 이 14.318이라는 고정 클럭을 가지고 이 클럭 제너레이터가 주파수 분할을 하는 겁니다. 얘가 내부에 회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해가지고 CPU가 원하는 클럭, 또 이 PCI 익스프레스 원하는 클럭, PCI가 원하는 클럭,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얘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아서 내부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우리 메인보드에, 모니터 쪽에 AD보드에 보더라도 보통 12메가의 그 클락을 수정 발진자를 쓰는데 스캐너로 들어가서 거기서 분할을 해가지고 EEPROM에 필요한 어떤 클락도 줄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 있죠. 근데 메인보드 여러 개죠. 이걸 여러 개 만들면 좀 복잡해지니까 요걸 하나 가지고 이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이 소자가 나온 겁니다. 얘를 받아서 내부의 회로를 통해서 주파수 분할, 그죠? 어떤 축소와 확대의 어떤 분할을 거쳐서 각 장치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죠. 여기서 클락을. 그래서 그 클락에 맞춰서 CPU가 원하는 클락이 있을 거고 이 그래픽 카드, 그죠? PCI 익스프레스 16 확장 포트가 필요한 클락이 있을 거고 이 PCI 슬롯이 필요한 이 주파수가 있을 거고 그 클락에 얘 동작 신호를 실어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죠? 작동을.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동작이 안 되겠죠. 이 크리스탈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보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주로 보는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그 외장 하드 케이스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는데 이런데도 보면 이 크리스탈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탈이, 그죠? 그 크리스탈이 들어있어요. 이 소자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 동작 신호를 얹기 위해서 이 크리스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내면 USB 뜯어오면요. 여기 크리스탈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탈이. 이 크리스탈에 이 동작 신호를 실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얘가 죽으면은 USB가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USB 수리를 하다 보면 이 간혹 크리스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재냐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파형을 재야 돼. VC 전압이 들어가나 체크를 하고, 그죠? 오실로스코프로, 우리가 아웃풋 단자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떤 이런 파형이 나온다. 오실로스코프 XY 좌표상에 측정인데 그냥 이렇게 직선만 나오겠다. 이거는 지금 얘가 동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수정 발진되는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양단의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고정 주파수를 이런 식으로 파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나온다. 그럼 파형이 안 나오니까 얘가 죽은 거죠. 전압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픽 카드? 마찬가지로 들어갑니다. 그죠?
이 크리스탈이라는 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약방의 감초처럼, 그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이거 없으면은,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이 크리스탈은 뭐 이 고장이 안 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고쳐도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크리스탈의 파형을 측정해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얘는 고정 클락이에요. 그죠? 보통 이렇게 생긴 것들은 그죠? 고정 클락입니다. 가변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몇 메가헤르츠다 몇 킬로헤르츠다는 게 표현됐으니까 그 표기명을 보고 그죠?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했을 때 이제 그 각각 일치하는지 여러분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주로 쓰는 PCI 랜카드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얼텍 8139 칩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얘가 고정 클락을 얘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 클락에 이 주파수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하게끔 얘가 랜칩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클락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수정 발진자. 보통 뭐 한글로는 수정 발진자.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크리스탈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수정이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일단은 우리 클럭 회로에 적용된 중심 소자는 뭐냐면 먼저 크리스탈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자, 크리스탈은 모양들이 전부 다 이제 천차만별 뭐 이렇게 SMD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은 보통 이제 리드 타입을 많이 씁니다. SMD 타입보다는 리드 타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할 때 항상 이 소자들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아요. 물론 크리스탈은 모양이 좀 틀리게 생겼지만 우리가 항상 이 PCB 기호를 보고 해야 된다. 이제 PCB 기호. 크리스탈은 보통 X로 표시가 됐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뭐 몇 번째 크리스탈이다. 어떤 회로에 몇 번째 회로에 몇 번 크리스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X 앞에 X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요 X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보통 읽으면 됩니다. 그죠? 요 X 뒤에 무슨 뭐 101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뭐 첫 번째 회로의 첫 번째 클락이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앞에 X 이 대표 문자 X는 우리가 크리스탈을 표기하는 거다. 그렇게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 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수정 발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면 이 수정을 가지고 어떤 수정을 여러분들 이제 이런 수정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수정을 어떤 일정 각도로 잘라 가지고 그죠? 이런 잘라 가지고 이런 수정편을 만들어서 양단의 전극을 만들어서 양단의 전압을 가했더니 희한하게도 여기서 어떤 주파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클락이 이 주파수가 나오고 얘가 이 자른 만큼의 어떤 그런 고정 주파수가 나오더라.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정 발진자라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양단에 이제 전압을 가요. 이것도 지금 안에 크리스탈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안에 전극을 붙인 거예요. 요 크리스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막들이 씌워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고정 클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기를 잘랐더니 뭐 2메가헤르츠가 나오더라. 어떤 크기를 잘랐더니 14.318메가가 나오더라. 어떤 건 24메가가 나오더라. 어떤 건 12메가가 나오더라. 이렇게 해서 수정편을 어떤 크기로 어떤 각도로 자르니까 이게 나왔다 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정으로 만든 거죠. CPU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웨이퍼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조합을 해서 그죠? 뭐 3.2기가를 나오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수정 발진자도 어떤 크기, 어떤 각도로 잘랐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고정 주파수가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아까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수정 발진자라고 한다. 아니면 뭐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한다. 보통 이제 수정 발진자라는 얘기보다는 이 크리스탈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뭐 어떤 분은 뭐 오실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오실레이터라는 얘기보다는 이 크리스탈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니까 용어는 좀 통일할 필요가 있죠. 크리스탈이라고 하면 수정 발진자구나. 어떤 주파수를 고정 주파수를 출력하는 소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설계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용어들이 다 틀려요. 그 용어들은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통용어로 쓰자고요. 자, 크리스탈의 동작 원리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양단에 전극을 가했더니 얘가 이제 이 고정 주파수를 출력을 하더라. 그래서 이 GM55616이라는 스케일러는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이
고정 주파수를 얘가 주게 되면 이 크리스탈의 고정 주파수에 동작 신호를 실어서 얘가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이게 12메가짜리 있죠. 12메가 쓰는 것도 있고 뭐 다 틀려요. 이 소자가 어떤 걸 썼냐에 따라서 얘가 원하는 그죠 고정 주파수 클락 신호가 얼마큼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계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뭐 12메가 꼭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AD 보드 보면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메인보드는 이제 뭐 사우스 브리지가 필요한 고정 클락이 있는가 하면 또 랜칩이 필요한 고정 클락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이제 고정 클락을 받아서 이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놈이 내부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이 필요한 이 클락을 제공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도 클락 있죠? 얘는 14점, 보통 메인보드에서는 14.318MHz의 고정 클락을 많이 씁니다. 그죠? 요 신호를 갖다 얘한테 주는 거죠. 주면 이제 내부에서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이 회로가 있죠. 이런 회로를 거쳐서 이제 주파수 분할을 하는 거죠. 크리스탈의 뭐 표기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 고정된 고정 클락을 쓰기 때문에 이 표기명을 그냥 읽으면 돼요. 14.318이라는 게 14.318MHz를 얘기하는 거고요. 24.576은 24.576을 얘기하는 거고 24는 24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런데 좀 특수한 어떤 기기는 또 이런 것들을 써요. 이런 것들을.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죠. 데이터 시트를.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하지만 이 데이터 시트를 좀 잘 안 찾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어떤 데이터 시트가 찾으니까 안 나오더라 그러면 데이터 시트가 olldata.co.kr이라는 그 사이트도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죠? 다른 사이트도 있어요.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시트 사이트는 보통 3-4군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애매하죠. 뭐 어떻게 읽을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그럴 때는 데이터 시트 이게 우리는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메인보드라든가 AD 보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쓰는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수리하기서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찾아봐야 되잖아요. 데이터 시트를. 그럼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은 찾아오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표기명에 규격의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죠? 이런 게 있다. 여러분 알면 되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SCO 여기 060이라고 돼 있는데 요 SCO 060을 치게 되면 그죠? 데이터 시트에 검색란에 넣게 되면 요런 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 몇 메가헤르츠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보드의 또 구성 요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럭 제너레이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메인보드에 보면 요 클락의 수정 발전자 크리스탈이 여기 하나가 있다 있죠. 요게 14.318이에요. 14.318MHz의 그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이놈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얘가 받아서 내부에 그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각 장치로 공급한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클럭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그 여러 회사에서 많이 생산을 해요. 보통 보면 이제 ICS 회사하고 윈본드라는 회사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그죠? 뭐 링크라는 회사도 있고 C메디아도 있고 뭐 IT사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많이 만들어내요. 그죠? 이거를. 근데 이제 뭐 어떤 제조사에서는 뭐 이런 클럭 제너레이터 쓰고 이 회사 거 쓰고 어떤 뭐 메인보드 제조사는 이런 걸 쓰고 설계자 마음이겠죠. 설계자가 했을 때 얘하고 좀 어느 정도 같이 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전에 클럭 제너레이터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런 클럭 제너레이터가 우리 메인보드에 씁니다. 그죠? 이 각 장치마다 이 크리스탈 여러 개 두면은 회로도 복잡해지고, 그죠? 어떤 문제가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얘가 이제 주게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메인보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파수 분할을 거치는데, 클럭 회로는 보통 이제 클럭 제너레이터라는 이런 칩하고 크리스탈, 그 다음에 RLC라는 것은 전자회로에서 꼭 들어간다 그랬죠? RLC, 이걸 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이 하나라도 어떤 문제가 되면은 작동에 문제가 된다. CPU가 작동을 하려면 클락을 줘야 되고 CPU가 동작할 수 있는 클락을 제공해야 CPU가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맨 먼저 전원을 220V 전원을 딱 넣게 되면은 그죠? 부팅에
그 순서를 말씀드렸죠. 220V가 전원이 딱 인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220V 인가가 되면, 그죠? 되면 스탠바이 전압과 파워온 전압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파워온 전압을 누르게 되면, 그죠? 지금 5V만 나오기 때문에 각 장치에 동작을 할 수가 없죠. 파워온 전압 누르게 되면 뭡니까? 부팅 트리거 신호가 IO를 거쳐서 사우스 브리지로 가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부팅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죠? 파워온 전압하고 연결되어 있는 TR 쪽에 베이스를 건드리게 된다. 베이스를 건드리게 되면은 TR 컬렉터 쪽에는 파워온 전압 5V가 연결되어 있는데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이스에다가 파워온 트리거 신호를 주다 보니까 베이스가 열리다 보니까 입력부가 열리다 보니까 출력부가 온된다. 그래서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면서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5V가 0전위로 떨어지면서 ATX 파워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한다. 그래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 굿 시그널이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바로 이제 이 회색 단자를 통해서 PG 신호가 들어가는데 이 PG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먼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요.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바로 이 클럭 제너레이터, 그죠? 여기다가 이 PG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리셋되면서 얘가 동작을 하기 시작하죠. 물론 뭐 전원을 켰으니까 일로 VC가 들어가겠죠, 전압이. 그러면서 리셋 신호를 준 거예요. 리셋 신호는 얘 동작 신호를 알려주는 거죠. 리셋 신호를 공급하다 보니까 클럭 제너레이터가 동작을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동작을 하면서 이 사우스 브리지의 내부 리셋 모듈이 동작을 해서 장치가 초기화가 되고 여기서 주파수 변화를 거친 것이 어디로 됩니까? CPU도 공급되고, 그죠? 노스도 공급되고, 그죠? 각 장치로 공급되면서 CPU가 이제 잠에서 깨는 거죠. 딱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뭘 찾는다 그랬죠? 바이오스 쪽에, 그죠? 포스트 루틴을 찾는다 그랬죠. 그죠? 얘가 어떤 신호를 보내서 노스 브리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는 LPC 버스를 통해서 뭡니까? 바이오스 쪽에 1번 단자 칩 이네이블을 선택을 하고, 그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택이 됐다면 바이오스 프로그램이죠. 세 가지 루틴이 있다고 그랬죠. 서비스 처리 루틴 중에 바이오스 루틴을 건드려서 뭡니까? CPU가 걔를 처리를 해가지고 포스팅이 된 다음에 말단에는 뭡니까? 그죠? 말단에 바이오스 그 스타트업 처리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부트 시퀀스에 정해놓은, 그죠? 첫 번째 부팅 하드를 뒤져서, 그죠? 첫 번째 활성 파티션을 찾고 부트 섹터를 뒤져서 부트 매니저라는 프로그램이 부트 섹터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트 매니저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걔가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운영체제를 바로 그때서 비로소 부팅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스는 제어권을 CPU에 넘겨주고 바이오스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부팅된 다음에 뭡니까? 바이오스 안에 루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루틴이 계속 동작하겠죠. 서비스 처리 루틴과 하드웨어 인터럽 처리 루틴이 동작을 해서 이제 계속 메인보드는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읽어주고 출력해주고 모니터로 출력해주는 그런 작업을 바이오스가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바이오스를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오스가 먼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PG 신호를 받아서 얘가 리셋되고 클락 신호를 CPU나 이런 부분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클락이 동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장치가 리셋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이 클락이 동작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장치가 초기화돼야, 그죠? 그 다음에 클락이 공급돼서 CPU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락 제너레이터가 여기서 주파수 분할을 해서 CPU에 주지를 않게 되면 CPU는 아무것도, 즉 화면 무현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가는지 체크하냐? 요거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몇 번 단자가 뭐 어디에 주파수를 가고, 요걸 이제 뭐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파형 측정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팅 과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릿속에 좀 외워둘 필요는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리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클럭 제너레이터는 메인보드마다 이 종류가 다 틀리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어떤 메인보드를 보니까 9LPR S511이라는 이런 클럭 제너레이터 칩을 썼습니다.
이 데이터시를 찾아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럭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시트를 간과하면 안 된다.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그 출력을 하던 아니면은 PDF를 읽어서 하던 간에 이 내용들 좀 읽을 필요는 있어요. 그죠? 읽을 필요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안 읽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소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영어 실력이 짧지만은 그죠? 뭐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대충 번역을 해서 아 이게 뭐다 하는 것을 좀 알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참 이제 모니터 수리했던 사람들은 이 클럭 제너레이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지 마시고 그 품번 있잖아요. 품번을 이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이게 쭉 나오죠. 그죠? 그죠? 뭐 14점 328을 레퍼런스 한다. 이제 참조해가지고 뭐 한다. 이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V시전하면 뭐 몇 볼트에서 몇 볼트 걸어준다. 이게 다 나오죠. 이 P맵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찾아서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사실 저도 여러분들 말하자면 저도 안 본 데이터 시트도 많죠. 귀찮아서 안 보기도 하든 간에 그냥 대충 이건 아는 거야 하고 너무 스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초보자들은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한번 이걸 쪽에 한번 데이터 시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올 데이터 시점 CO2 키알 많이 보죠, 이게. 그럼 요 지금 품번을 찾았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죠? 얘는 이제 무하는 역할이고 하는 게 쭉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보면 이 핀맵이 나와 있죠? 핀맵이. 그죠? 뭐 VD 전압은 얼마큼 들어가고 뭐 여기서 뭐는 어쩌고 그라운드는 어디고 PG 신호는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나오죠? 그죠? 이런 걸 쭉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돼. 그죠? 봐야 된다고 이거를. 이건 뭐 많아요. 그죠? 저도 봐도 복잡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읽어서 진짜 번역이 깔끔하게 됐다 그러면 좀 공식 카페에 올려서 좀 공유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데이터 시트를 꼭 찾아봐라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회로에서 뭐 클락 회로든 바이오스 회로든 리셋 회로든 전원 공급 회로든 뭐 모니터 쪽에 무슨 회로든 무조건 들어가는 건 이제 보통 이 수동 소자 RLC라는 게 들어가는데 RLC라는 게 들어가죠. 조금 전에 클락 제너레이터의 그 표기명은요 U라고 되어 있습니다. U. X는 크리스탈이라고 있죠. 클락 제너레이터는 U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근데 콘덴서는 뭐냐면 콘덴서 약자를 짜서 C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죠. 이 RLC라는 것이 없으면 전자회로는 구성이 안 됩니다. 구성이 될 수가 없죠. RLC. 자, C. 콘덴서죠. 콘덴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그죠?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링 역할도 하고 전기를 공급해주는 어떤 그 공급 장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인보드에서 쓰는 거 또 아니면 이제 뭐 모니터 중 메인보드 쓰는 것들은 보통 보면 요 치 콘덴서를 많이 써요. 요 치 콘덴서하고 뭐 이런 전해 콘덴서를 많이 쓰는데 보통 치 콘덴서를 많이 씁니다. 그죠? 노트북에서는 요 탄탈 콘덴서. 왜냐면 노트북은 공간이 좁다 그랬죠. 그래서 열특성에 강한 이런 그 탄탈 콘덴서 쓰는데 이거 지금 제가 하면 한 100번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탄탈 콘덴서를 할 때는 이 전해 콘덴서 일종이에요. 얘는 극성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 앞에 하얀색이 칠해졌는데 이 하얀색이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를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탄탈 콘덴서만큼은 이 흰색 표시가 된 것이 플러스 극입니다. 플러스. 그죠? 전해 콘덴서 플러스 극이에요. 칠해지지 않는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이렇게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는 이 탄탈 콘덴서가 있는가 하면 이 플러스 기호가 없고 그냥 색만 칠해진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바로 이 머릿속에 탄탈 콘덴서는 이 흰색이 바로 우리가 뭐냐면 플러스 극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정삽을 하자고 역삽을 했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또 터지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패턴이 뭐 녹는다든가 그래서 많은 또 고충을 겪게 되죠.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치 콘덴서 보통 MLCC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탈부착하기가 좋죠. 얘는 또 일단 전해 콘덴서 극성이 있으니까 극성을 주의해라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강의 듣기는 지겹죠? 하도 얘기해서.
그만큼 중요한 소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전기전 조금 전에 우리가 강의 전 우리가 여러 당부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강의에 포함돼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치콘덴사는 MLCC라는 얘기도 써요. 그죠? 적증 세라믹이라는 얘기도 씁니다. 근데 보통 칩 콘덴사는 얘기를 통용어로 많이 씁니다. 칩 콘덴사. 그죠? 얘는 뭡니까? 이 표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낸다. 콘덴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전 용량과 내압과 내열압입니다. 콘덴사의 표기법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전 용량, 전기를 담을 수 있는 크기,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내압은 뭐냐면 이 콘덴사에 걸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내열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전해 콘덴사 85도씨, 105도씨 표시되어 있죠. 콘덴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주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5도씨인데 200도씨 올라가다 콘덴서 터져버리겠죠. 왜냐면 안에 전해액이 끓어서, 전해액이 끓는다는 얘기는 가스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 콘덴사를 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뭐 K차 표시라든가 뭐 이렇게 X 표시라든가, 그죠? 뭐 이렇게 T차 표시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방폭병이라 얘기해요. 안에 전해액을 폭발하게 되면 이 전해액이 나오기 때문에 전해액은 독극물이에요. 만약 눈으로 갖다 들어가면 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콘덴사 요면이 쫙 찢어지면서 가스가 일로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방폭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 있어요. 안전장치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뭐 폭발하면 이제 쭉 나가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래서 이걸 갈 때는 뭐냐면 얘가 불량이 났어. 그죠? 우리 양부판이 불량이 났어. 쇼트가 됐어. 그러면 뭡니까? 보통 주문을 안 하고 요걸 가지고 패보드를 가서 이용하는데, 패보드에 뛸 때 요 같은 크기를 재야 된다. 그죠? 같은 크기. 요거보다 약간 큰 거는 괜찮아요. 요만한 크기인데 약간 좀 큰 거는 괜찮아요. 왜?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내다 보니까. 근데 크기가 요만한데 요만한 걸 꼈다. 이건 내압이 얘는 적겠죠. 터져버리겠죠. 얘가 만약에 12V 짜리인데 요만한 게 이게 6.3V 짜리 내압이라 그러면, 그죠? 얘는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크기를 어떻게 재냐 약간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눈이 좋으신 분은 뭐 눈썰미가 좋으신 분 하지만 아닌 사람들은 요걸 잴 수 있는 게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게 있어요. 실물을 보여드렸죠. 그 버니어 캘리퍼스가 10,000원인가 12,000원 정도 하는데 사가지고 얘를 내경을 재면 되겠죠. 내경 외경을.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치콘덴사는 뭐 3216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이 사이즈를. 그러면 가로가 이렇게 표시됐으면 가로가 3.2mm, 그죠? 세로가 1.6m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패보드에서 얘를 탈거했을 때는 요 크기를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써야 된다. 그죠? 왜? 크기가 용량과 내압을 나타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기를 담을 수 있는 그 크기, 그죠? 콘덴사 거울 최대 전압. 얘가 지금 현재 12V가 공급되는데 6.3V를 여기다 우리가 솔더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리겠죠. 회로도 터지면서 회로가 또 주변 회로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컨덴서가 있는데 이렇게 어레이, 메인보드에서는 이 어레이, 뭐 네트워크 컨덴서인데 보통 어레이 컨덴서를 얘기 많이 써요. 이 컨덴서 4개를 갖다가 하나에 이 통합시켜 놓은 겁니다. 컨덴서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레이 컨덴서 하나만 나갔다 그러면 뭡니까? 이 하나만 갈 수 없죠. 이 홍채를 떠서 갈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레이 컨덴서도 메인보드에 보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RLC, 우리 수동소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자기 혼자서는 어떤 동작을 못하는 걸 수동소자라고 얘기했죠. 능동소자는 뭐라 했어요? 어떤 VCC만 가해주면 지 혼자 동작을 하죠. 주로 PWM 같은 경우 VCC만 가해주면 뭡니까? 내부 발진회로가 동작을 하죠. 그럼 우리가 능동소자라고 얘기한다. 이 수동소자는 고장도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우리 그 모니터 쪽에 립스보드 수리할 때 콘덴서가 막 배가 부른 거 그런 것들, 그죠? 용량 감퇴된 것들 많이 갈고 그러잖아요. 그 RLC, 저항, 콘덴서, 그죠? 그 코일, 인덕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RLC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고장 수리할 때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동소재 R, 그죠? 저항은 이제 레지스터 약자를 짜서 R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R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저항이다. 저항도 종류가 많죠.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고절 출력을 요구, 뭐 어떤 고전압이 가해지는 것은 이제 보통 뭐 와트 수가 높은 이게 시멘트 저항을 많이 쓰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주로 뭐 있으냐면 메인보드 쓰는 것은
보통 칩 저항을 많이 써요. 요거 칩 형태로 되어 있는 거 SMD 타입의 칩 저항을 씁니다. 그죠? 이 저항이라는 것은 전자회로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저항이 없으면은 물론 다른 소자도 중요하지만 저항이 없으면요 전자기기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저항이라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전류의 크기를 제한하는 요소도 됩니다. 그죠? 전류를 그 소자는 조금 먹게 한다 그러면 받아서 걔를 전압 강화를 해서 전류를 작게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회로를 쓰는 건데 이 저항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많이 나가는 소자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주로 이제 칩 저항을 많이 쓰는데 불행 중 다행에도 칩 저항은 이 표기가 돼 있어요. 칩 코일하고 칩 저항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눈으로 판단해서 불량이 났을 때는 같은 크기를 정해야 된다. 같은 크기를. 근데 칩 저항은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보통 세 자리, 네 자리로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보통 보면 우리가 이 표기명이 갖고 있는 거죠.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뒤가 곱수인데 이게 이제 이 곱수가 되는 거죠. 그럼 50일에다가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 1이다. 그래서 50으로 옵니다. 이걸 빨리빨리 읽어야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이 표기값과 측정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봐서 양부를 판정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집적화를 위해서 이 저항 4개가 여기 집적화돼서 아까 어레이 콘덴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불량이 하나 났다? 그럼 다 갈아야 되겠죠. 하나 통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습니다. 이 330은 뭡니까? 그죠? 33 곱하기 10의 영승이니 33.5옴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수차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휴정 저항이 있어요.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휴정 저항기는 하나의 전파 역할을 해주면서 휴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보통 휴정 저항기 또는 어떤 사람은 휴저벌 레지스터이다. 휴저벌 레지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정 저항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나 그래픽카드라 보면 이 0옴짜리를 많이 썼어요. 이 짬파 역할을 해주는데 이 0옴짜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그냥 가느다란 짬파선으로 그냥 연결해줘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가능한 회로 보호를 위해서 얘가 뭡니까? 우리가 짬파선보다는, 그죠? 짬파선보다는 얘로 해주는 게 더 안전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당황하지 말고, 전파 역할을 해주는 거다. 칩저항기 표기명은 지금 말씀드렸죠? 첫째 자릿수, 둘째 자릿수, 셋째 자릿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4다 그러면 뒤에 0이 4개 붙는다. 그죠? 10의 4승이잖아. 10의 4승. 그러면 우리가 보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오hm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킬로옴이라든가 그냥 오음으로 고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뒤에 0은 그죠? 10의 0승이란 뜻이에요. 그죠? 765ohm이 아니라 76 곱하기 10의 0승 76ohm이다. 요걸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뒤에는 이 J라는 요런 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은 이제 오차인데, 그죠? 오차인데, 근데 여기 세 자리 되고 뒤에 네 자리 값이 이런 것은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뒤에 03X 이게 오차다 생각하고 뭐 3오hm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요 뒤에 0이다. 10의 0승이니까 얘는 125ohm이 1200ohm이 아니죠. 뒤에 R이 그 숫자와 숫자 사이에 이 R이라는 건 있는 것은 얘는 소점을 의미해요. 5.65ohm이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칩도 예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계를 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01X라든가 74D라든가 이 74ohm이라고 읽으면 안 되죠. 그죠? 요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여기 칩 예상이 있어요. 그 예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칩 예상 포기법이라고 제 공식 카페에 달아놨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면 이제 공식 지금 수시 참고 자료에 보면 여기 예상 표기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혜원님은 이거 다운받아 쓰시니까 그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찾아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칩 저항의 표기명이 19X라고 돼 있어요. 19ohm이 아니라 칩 예상이기 때문에 그 칩 저항 예 표기명을 출력해서 보면 15.45ohm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19ohm이라 읽어서 측정한 테스트하기로 측정한 저항값과 측정해서 불량이나 갈면 안 되겠죠. 그 예상 표기명은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19X다 그러면 찾아보면 15.45ohm이에요. 15.45ohm인데 측정하니까 15.6ohm이 나왔다.
정상이겠죠. 12옴이 나왔다. 용량 감퇴죠. 교체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칩 예기사항 표기명은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이거 장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게 출력을 해서 그죠? 출력을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동소의 대표적인 게 또 뭡니까? L이죠, L. 코일 또는 인덕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덕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쓰는 것은 주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코일들이 있어요. 그죠? 주로 쓰는 게 뭐 이 치코일이에요, 치코일. 꼭 치콘덴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 코일이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아요.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뭐, 많잖아요. 그죠? 어떤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작용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교류는 통과 못하고 직류만 통과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런 칩 코일을 많이 써요. 표기명은 뭐로 되어 있냐면, 그, PCB에 L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L. 그죠? L은 우리가 인덕터, 코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C코일은 이제 보통 이제 SMD, 페라이트 초크 코일, 요것도 이제 메인보드에서 전원부 쪽에, CPU 전원부 쪽에 많이 쓰죠.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저항이랑 그렇게 같이 읽으면 돼요. 첫째 자에서 둘째 자에서 배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101이니까, 그죠? 여기다 이제 10의 1승이니까 10이죠. 그럼 뭐, 100 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이 저항은 오음이라는 단위를 쓰지만, 그죠? 이 인덕터, 코일은 헬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리는 단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마이크로 헬리라든가 미리 헬리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00 마이크로 헬리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칩 저항 같은 경우는 테스터로 측정을 하죠. 테스터로 측정을 하는데, 이 인덕터는 테스터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LCL 메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얘의 어떤 그 인덕턴스 값을 측정할 수 있다. 얘가 재더니 100 마이크로 헬리가 나온다. 스마트 트위저라든가 LCL 메타제니까 50 마이크로 헬리 나온다. 용량 감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테스터를 쓰는 건 뭐냐? 얘가 쇼트가 됐냐? 얘가 이제 그 단선이 됐냐 안 됐냐 그것만 체크를 하죠. 끊어졌냐. 그죠? 쇼트보다는. 그죠? 코일이 지금 요렇게 등가 회로를 그린다면, 그죠? 요런 식으로 감겨져 있는 거죠. 코어에다가. 얘가 끊어진 거, 그죠? 단선 유무밖에 우리가 판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트랜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니터 쪽에, 그죠? 인버터 쪽에 쓰는, 그죠? 고주파 트랜스 쪽에 보면 2차 측이 많이 단선된다고 그랬죠? 우리 측정할 때 단선밖에 못 나는 거지. 이 코일, 이 안에, 이 코일, 이 에나멜 동선인데, 여기에 에나멜이 칠해져 있어요. 이 에나멜이 벗겨진 레아, 절연 분량이 나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플라이백 테스터라든가 이런 또 고가 장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재는 건 테스터는 이 단선밖에 체크를 못하죠. 용량, 그죠? 인덕턴스 값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 트위저나 LCR 메타로다 측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대려 나온다 양품이겠죠. 그래서 지금 그 LCR 메타보다는 스마트 트위저 장비가 한 20만 원대 하는데, 그건 이제 인덕턴스 값을 L 값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여기서 4R7이다. 이게 4.7 마이크로 헬리에요. 이거 R은 뭡니까? 소수점이라고 그랬죠? 2.1이다. 그럼 뭡니까? 2 에다가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얘는 200 마이크로 헬리가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네. 680이다. 요건 0이는 뭐냐? 10의 0승이니까 10의 0승이 1이죠. 그러니까 68 마이크로 헬리다. 읽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 쓸 것이 이 치코일이거든요. 치코일. 얘를 많이 써요. 얘를. 그죠? 그래서 얘도 사이즈가 이렇게 3216이다 그러면 아까 치콘덴서처럼 가로가 3.2mm, 세로 1.6mm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얘도 막힌 코드가 없어요. 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량이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뭐를 봐야 된다? 이게 실수를 저지르는 게 뭐냐면, 이 비슷하다 보니까 치콘덴서는 표기명이 C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코일은 L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보지 않고 그냥 이 치코일 비슷한 거 갖다 끼는 사람이 있는데, 코일과 콘덴서는, 그죠? 이 역할 자체가 정반대예요. 콘덴서는 뭐냐면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내부 저항을 갖고 있고, 코일은 뭡니까?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내부 저항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교류를 걸었을 때 위상차도 정반대죠. 그죠? 코일은 전류가 90도 뒤지고 코일은 전류가 90도 앞서는 위상차를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TV SMPS에서 바로 PFC라는 그런 회로가 들어가서 전력 효율 보상 회로, 그죠? 역률 보상 회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콘덴서 입력형 SMPS에서 들어가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덴서 코일은 정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죠? 전력 효율이 떨어진다. 그죠? 바로 위상차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위상차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치코일은 이제 우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표기명 C냐 L이냐 표기명을 보고 해야 되는데 항상 같은 크기로 해야 된다. 왜냐면 요 페라이트 코어에다가 이죠, 여기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뭡니까? 인덕턴스 값이 틀리단 말이죠. 인덕턴스 값이. 그죠? 마이크로 헨리 값이 틀리는데 이거 같은 걸 써야지 이거보다 뭐 적은 거라든가 그런 거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모양이 거의 같아요. 색깔이 좀 약간 이제 코일은 약간 까무잡잡하고 또 이 칩코일, 칩 콘덴서는 뭡니까? 약간의 그 고동색, 짙은 고동색이니까 이게 눈 나쁘신 분들은 이것도 또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자, 클락 회로 해서 여러분 고장 진단은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의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